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감형, 복권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모두 1,200여 명의 특별사면을 받게 됐는데요. 이번 특별사면자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자녀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면으로 복권이 되면서 피선거권 제한도 풀리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장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사에서는 무엇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함 여부가 큰 관심사였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만큼 이번 복권으로 정치 복귀가 가능해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의 두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컷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B컵 광고입니다. 8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세롬의 세상밤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 온라인 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합니다. 잠시 후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수키 장학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최희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희원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밤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마음이 편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세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대한독립 만세 3.1절과 강복절이면 어김없이 태극기를 흔들고 큰 소리를 외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는 일제강점기부터 강복절까지 쓰인 한국 독립운동의 구호이자 대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이틀 후면은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네, 맞습니다. 강복절입니다. 올해는 강복 7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8월 15일을 광복절로 만들어서 지금 계속 독립기념일로 지정하였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경북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보면은 광복의 의미를 왜곡하고 축소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립기념관장에 독립운동가 후손이나 유가족들로 결성된 강복회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를 예정했는데요. 경상북도는 임안면에 있는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을 호국보훈재단으로 변경해 독립운동의 정체성에 혼란을 도래하고 있습니다. 강복절 79주년을 앞두고 안타까운 이 소식들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많은 논란을 일고 있는 김영석 신입 독립기념관장 어떤 인물인지 먼저 좀 알아보신다고요? 네, 뉴스로 정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분이죠. 지난 8월 8일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김영석 고신대 석좌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기념관장은 강복절이 8월 15일 85년 전에 있었던 8월 15일 강복절이 아니다라는 식의 뉴라이트 식민사관을 주장한 바가 있고요. 네.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겠냐라는 질문을 한 기자들에게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신일 일명사전의 내용들이 사실상 오류들이 있고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첫날부터 친일파 명예 회복을 언급한 셈인데요. 김 관장은 이전에 보면 안익태 기념재단 영국 위원장을 역임하기로 했었는데요. 작곡가 안익태를 두고 친일을 뛰어넘어 음악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했다라며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김 관장이 보여준 역사인식에 광복회와 여러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민단체들은 김 관장이 물러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김 관장의 임기는 2027년 8월 7일까지 3년 동안입니다. 네, 그런데 네, 말씀해 주세요. 계속. 네, 또 광복회에서는 올해 그 강복절 sen사의 불참을 대대적으로 선언을 하였었고요. 예.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강복절 경축식 불참도 같이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독립기념관에서는 87년 개관 이래 광복절 경축식을 돌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1년 전 우리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정말 1년 전에도 정말 큰 사건이었지요. 작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장에 독립운동과 관련이 없는 검사 출신의 한의원 관장을 임명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독립운동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저 역시 당시에 의원 신분으로 독립운동기념관장 취임식 당일 기념관을 찾았지만 경찰 기동대에 쌓여서 기념관 안으로 진입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이때 안동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특히 한의원 관장의 친일 직민 그 사관 논란 자체를 지적하고 한 관장의 취임을 반대하는 집회도 열고 한 관장 임명을 강행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규탄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실 건데요. 이 한의원 관장은 한반도 통일 지도자 연합이 주최한 2022 통일 지도자 특별 세미나에서 좀 충격적인 발언을 했었는데요. 오늘의 일본이 세계 강국이 된 원인은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인재를 길러낸 쇼카 손주쿠 설립이라 찾아볼 수 있다. 또 요시다 쇼이는 인재 100명을 길렀다. 대표적인 인물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니토 히로모비이다. 그리고 그 인재들의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켜 오늘의 일본을 맞는 초석을 다졌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아주 굉장히 쇼킹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한 차례 강연에서 한 발언 때문에 친일사관이라는 오명을 쓰는 게 가혹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거스르고 검사 출신이 인용되는 인사는 문제가 큰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한 관장은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2일을 출근합니다. 네, 2023년도 경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2번 출근하는 한의원 관장의 연봉이 8,500만 원, 항공기는 1,500만 원, 또 아파트 관사와 관용차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한의원 관장이 들어올 때 모든 아파트 내 가구가 다 교체가 되었고요. 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안동시에서도 전체 운영비 30%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 시민들의 세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들고 경상북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한의원 관장은 이 지리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관리비는 제가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 질문한 의원들이 실소를 자아낼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러한 답변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속상합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사대를 털고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타국을 떠돌거나 국내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저는 독립운동가 후손만 챙기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정신을 받드는 자리에 독립운동과 거리가 먼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일은 최소한 없어져야 하는 것이 그나마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의 명칭이 올해 6월에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안동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아주 드물게 독립운동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안동은 단일 시군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 포상자가 있는데요. 인정받고 있는 분이 310명이고요. 네. 포상받지 못한 분들을 포함하면 1,000명이 넘는
독립운동 유공자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안동은. 그렇기 때문에 안동은 대한 독립에 있어서 정말 자긍심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성지란 말이 있는 거고요. 예. 안동은 2007년 이맘년에 그래서 사업비 93억 원을 들여서 안동 독립기념관을 개관했었습니다.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은 2017년에 경북 독립운동관으로 기린이 바뀌게 되고요.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서 규모도 키우고 운영비의 부담도 경북도가 70%, 안동시가 30%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안동이라는 이름이 빠져서 서운할 수는 있지만 독립운동이라는 가치는 그래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 6월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재단 명칭 자체가 경북 호국보훈재단으로 전환이 된 게 문제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삼국통일, 항일투쟁, 6.25 등 곳곳이 호국의 현장이며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은 이러한 역사적 순결이 모두 살아있는 경북만이 설립할 수 있는 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재단은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을 모체로 항일의병기념공원, 다부독 전적기념관 등 도내 호국보훈 관련 시설들을 통합 관리합니다.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에서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10년 만에 안동이라는 이름이 빠졌고 다시 7년 만에 독립운동의 호국보훈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후일 내려지겠지만 안동 독립운동, 경북 독립운동의 의미가 퇴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동시는 출연금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반색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안동이 일궈놓은 독립운동관에 대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향력 또한 영영 사라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희망적인 건 우리 사회의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소식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틀 후면 강복절인데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는 독립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2011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요. 이거 기억하시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12년도에 일제강점한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해서 이 두 가지 그냥 제목이 좀 어렵지만은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시죠. 친일 행동으로 인해서 재산을 이제 부당하게 취득하신 분들, 그다음에 좀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일부 제국주의 잔재가 여전히 뿌리내려 있습니다. 시의회만 하더라도요, 회의를 진행한 용어들을 보면은 아직도 일제 잔재의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강제징용, 위안부 동원 등의 범죄 행위를 오히려 옹호하는 망언과 역사 왜곡이 아직도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9월에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인데요. 안동시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과 일제 상징물의 공공기관 내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광복절 79주년을 앞두고 안타까운 소식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네. 마음쓰 생각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제 총칼에도 독립을 위해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외쳤던 분들, 제대로 훈련 받지도 못했지만 일본군에 맞섰던 방방곡곡의 의병들, 우리 소년들, 네. 그리고 목숨 바쳐 폭탄을 던지신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 자급을 모아 전달한 분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름 모를 애국 청년들, 대한 독립을 위해 투쟁한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강복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5일 대한민국에서 친일 사관을 말하는 독립기념관이다. 역사인식이 편향된 독립운동기념관이다. 독립운동과 거리가 멀거나 관련이 없는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태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스스로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 이 말이 좀 가슴을 울리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오늘은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부지런한 K 사장님, 로빈 씨, 오늘 많이 바쁘세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할 땐 하는 프로 직장인 로렌 씨, 일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은? 퇴근할 때? 윙크장인 트로트 가수 레오 씨, 어쩌다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의 흥에 반했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이웃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 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경북 온라인 학교가 내년 3월에 문을 엽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와 전공 교사가 부족한 학교가 많은 경북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데요.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숙희 장학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이숙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북 온라인 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한다고요? 이 경북 네. 온라인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경북 온라인 학교는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시간제 수업을 개설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립 각종 학교입니다. 좀 낯설긴 한데, 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네. 교사 수급 문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모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학교에서는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고등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북 온라인 학교는 경산시 남산면에 위치한 초등학교 폐교부지에 모듈러 교사 1개동을 짓고요. 교실 10개실을 설치하여서 운영할 예정이며 온라인 수업을 위한 1인용 스튜디오 6개실과 블렌디드 강의실, 회의실, 교무실 등을 구축해서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택 과목 수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또 경북 온라인 학교에는 교감 선생님 1분과 교사 8명을 배치하고 학생들의 과목 신청 수요에 따라서 학기별로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년인 2025년 3월 정식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교 후에 운영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경상고등학교 내에 있는 임시 스튜디오 10실을 구축하여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학교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 지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요. 우선 학생 과목 선택권이 보장이 된다 이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네.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북 온라인 학교 설립하게 된 목적과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네. 전국 온라인 학교 설립 목적은요,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경북은 지리적 특성상 농사노촌 지역이 많고 학생과 교사 수가 적어서 여러 개의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 적성과 진로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의 학생들도 다양한 수업을 수강하며 맞춤형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경북 온라인 학교에서는 학생이 요구하는 수업을 개설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최근 과학기술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미래 사회를 예측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교는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생이 원하는 분야를 스스로 발견하고 자신의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교육체제의 일환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서 설립이 된 이런 경북 온라인 학교와 같은 형태가 타시도에도 있을까요? 네, 타시도에서도 온라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국정과제로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의 하위과제로 고교학점제 문제점도 보완하고요.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온라인 고교 신설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대구, 인천, 광주, 경남 4개 교육청이 시범 운영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이미 개교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경북을 포함한 8개 교육청이 추가 선정되어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온라인 고교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우리 경북 온라인 학교가 차별화되는 교육 과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저희가 설명드리기 전에 경북 온라인 학교의 올해 2024학년도 시범 운영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1학기에는 64개 강좌를 개설해서 600명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였고요. 2학기에는 68개 강좌가 지금 개설되었고 800명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요. 그래서 좀 특별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크게 3개의 주제를 묶어서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AI 프로그래밍 기초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또 공동체적 가치 함량을 위해서 기후와 인간생활, 문화 다양성의 이해, 환경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요. 또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서 사회 철학, 독서 토론, 고전 문학, 감상 등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데 필요한 과목들을 3개 주제로 묶어서 경북 온라인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과목들은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미래, 공동체, 인문학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경북 온라인 학교의 운영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학교에 안내가 다 되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은 되고 있지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온라인 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학교 지정형 교육과정과 또 단위 학교 주문형 교육과정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온라인 학교 지정형 교육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3개 주제의 과목들을 본회 고등학교에 안내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온라인 학교에 수강 신청을 하고 과목을 이수하게 되는 거고요. 또 2번째 단위 학교 주문형 교육과정은 도내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학교에 희망하는 교육과정 개설을 의뢰하면 과목을 개설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 온라인 학교에서 개설 검토 후 확정해서 학생의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리면 두 교육과정 모두 학생 수요 조사를 거쳐서 수강 신청 인원이 5명 이상인 과목에 대해 개설 검토를 거쳐 개설 가능 과목을 확정하게 되고요. 강좌당의 학생 수는 1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참여 학교들 간의 학사 일정 및 시정을 협의하여서 수업 시간표가 확정되고요. 과목별 교 강사를 개정하여서 수업이 운영됩니다. 모든 교육과정은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이 되고 필요시 오프라인 또는 블렌디드 수업으로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평가는 현행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준용하고 있고요. 성적 처리도 역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에 근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정형, 주문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원하는 과목은 이렇게 주문을 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학교가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설비라든가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은 다 구비가 됐을까요? 네, 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비와 시설은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간대 최대 9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실을 구축하고 있으며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위한 네이버 웨일, 줌, 구글 클래스 등 다양한 플랫폼과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업에 필요한 영상 제작과 온라인 수업이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칠판, 듀얼 모니터, PTZ 카메라, 와콤 등 최첨단 정보화 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을 위한 다목적 공간, 또 교사 연수를 위한 회의실 등도 배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학교 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 및 기자재가 완비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면 수업을 듣는 학생 입장에서도 준비할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무선망보다는 유선망 구축이 되면 좋고요. 카메라와 마이크 기능이 부착된 컴퓨터 등의 최소한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영국 온라인 학교에서는 강의식 수업보다는 플립러닝이나 메타버스 활용 수업,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등 과목 특성에 맞는 온라인 기반 학생 주도형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 구현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유의할 점은 수강 신청을 할 때 온라인 학교 개설 예정 과목 중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긴 하는데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즉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학생 수요 부족 등으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 하나여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으며 학업 설계 상담을 통해서 수강을 결정함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끝으로 과목 개설 이후에 수강 포기나 선택 과목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불가하기 때문에 수강 신청 시 신중을 기해서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경북 온라인 학교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및 전공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폭넓은 분야의 강좌를 개설하고 또 실력 있는 교사와 강사들이 내실 있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과목 개설과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 강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교육 혁신과 온라인 학습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경북 온라인 학교에 교육과정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숙희 장학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한국 양궁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양궁 5종목에서 모든 금메달을 싹쓸이했죠. 여자 양궁은 10연패, 40년 1위도 기록을 했는데요.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공정한 선수 선발이 한국 양궁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게 다일까요? 또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는 양궁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말도 했는데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 양궁과 배드민턴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일단 우리 한국 양궁 전 세계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인데요. 파리 예. 올림픽에서 전 종목 싹쓸이한 이야기는 정말 해도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양궁 5종목, 예. 남자 개인, 남자 단체, 여자 개인, 여자 단체, 그리고 혼성 단체까지 정말 싹쓸이 했죠. 네. 이 자랑스러운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부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여자부 남수연, 임시현, 전훈영 선수가 우리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네. 남자 단체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부터 3연패, 여자 단체전은 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부터 우리 40년 10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죠. 예. 그럼요. 정말 그런데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국 양궁이 강한 이유, 특히 여자 양궁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철저히 실력 중심으로 공정한 선수 선발을 한다. 여기에는 정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이 런던 올림픽과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기보배 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선수 선발전 할 때 그 전에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일 경우에 16강부터 투입되는 혜택이 주어진 적이 있었다. 네. 자신도 그 혜택을 받기도 했지만 불과 몇 년 전부터 바뀐 것이 작년에 국가대표를 했든 뭐 어떻게든 다 1차 선발전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는 환경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 이번에 다 떨어졌어요. 새로운 선수가 나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1차 평가전, 2차 평가전, 3차 평가전까지 배점을 합쳐서 딱 3명을 뽑는 것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16명 뽑을 때 딱 보니까 1등부터 16등까지 여기서 8명 추려내는 거예요. 거기서 또 3명 뽑아내는 건데 1등부터 16등까지 1점 차이가 안 나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0점 몇 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8명 뽑았는데 1위가 임시연, 3위 전은영, 6위 남수연. 그러니까 뭐 다른 2위부터 뭐 5위 있고 8위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1위 임시연, 3위 전은영, 6위 남수연이 3명이 딱 뽑혔어요. 이 선수들 말고도 다른 아무 선수 3명 딱 뽑아서 올림픽 보내도 금메달 딴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게 근데 파리올림픽 선발전을 작년 9월부터 했답니다. 와. 1,500명의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 중 100위 안에 들어야 국가대표 응시 자격이 된대요. 이 100명 시작해서 1차 선발전에 64명으로 선발하고요. 2차전에서는 1회전부터 3회전 모두 통과해서 32명 선발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4, 5회전 거쳐서 24명 선발하고 이거 다 통과해서 16명까지 이제 3차 선발전에서 통과하는데 그래서 그 3차 선발전에서 1등부터 16등까지 1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이후에 최종적으로 8명 선발한 후에 토너먼트, 리그전, 기록 경기 다양한 방법으로 3명 딱 선발하는데 그게 임시연, 전은영, 남수연. 이번 파리올림픽 금메달 여자 공사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니까 사실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려운 게 대한민국 국가대표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면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면 우리나라 첫 양궁 국제대회 승자가 누군가요? 첫 국제대회 승자가 바로 예전에
김진호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예, 1978년 예천여고 2학년 때 국가대표로 발탁돼서 그 해와 그 다음에 뭐 아시아 경기대 5관왕하고 카퍼레이드하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김진호 선수가 이 선수 때부터 국가대표 되는 것이 올림픽 되는 거, 올림픽에서 네. 금메달 따는 것부터 어렵다.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예. 이제 워낙 이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84년 미국 LA 올림픽에서 0점을 2번씩이나 썼습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이때 당시에 같이 출전했던 17살 여고생 서향순 선수라고 있어요. 예, 예. 금메달을 땄어요. 김진호 선수는 이때 동메달을 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이게 부담감 때문에 0점을 2번씩이나 썼는데 그 동메달을 땄죠. 예. 이때 김진호 선수가 올림픽이 아니라 양궁 선발전이 싫어서 86년 아시안 게임을 마지막으로 은퇴한다. 예. 이렇게 됐대요. 이때 얘기한 것이 선발전보다 차라리 국제대회 보내달라. 그게 더 쉽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되는 것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이야기가 원조입니다. 예. 네, 이때서부터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지금까지 10연패 전설 40년 1등의 전설이 씌워진 겁니다. 네. 이렇게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증비한 양궁계. 그래도 40년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면 기억에 남을 만한 선수가 있거든요. 김진호 선수 말고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이게 찾기 힘들었는데 딱 한 선수를 뽑자면은 예. 김순영 선수라고 있어요. 아, 저 학창 시절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실. 예. 예.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10대였고 그때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첫 단체전 금메달 모을 때 그 중심에 김순영 선수가 있었는데 왜 대단하냐 하면은 그 60년 세계 양궁 역사에 없던 대기록 그러니까 5개 부분의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여자부 6개 전 종목 세계 최고 기록을 세계 최고 기록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세계 최고 기록 최다 보유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목에 걸고 은퇴를 합니다. 네. 대단한 게 뭐냐면 은퇴했는데 이후에 두 아이 가진 30살의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복귀를 합니다. 이때 이 세계 여자 양궁 계에서는 김순영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포에 질렸다고 해요. 예. 3번의 올림픽 출전, 3번의 단체전 금메달. 서울올림픽, 바르셀로나 92년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유일합니다. 그래서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금메달 땄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김순영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뽑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선수들의 훈련 방법도 유명한데요. 얼마나 독특하길래 그렇게 혹독한 선수들 그렇게 훈련을 이겨내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파리올림픽 한 달 전에요. 네. 소음 적응 훈련이 있었어요. 아, 소음 적응. 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서 가능한 한 모든 훈련을 한다. 그래, 실전과 굉장히 비슷하게 한다. 이게 모토예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을 모읍니다. 그리고 일부러 응원도 하고 야유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가운데서 활을 쏘는 거죠. 소음에 동요하지 않는다. 근데 이때 또 마침 비까지 내렸습니다. 아주 훈련이 제대로 된 거죠. 예전에는 군 유격장에서 유격 훈련도 받은 적이 있었고 눈 오는 날 등산하기, 서 있기조차 힘든 바람 부는 날 일부러 슈팅 훈련하고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높이인 11m에서 다이빙 훈련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게임이라고 해요. 심리 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도쿄올림픽 전에는 도쿄에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해서 지진 대비 훈련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다양한 훈련, 남들이 해보지 않은 훈련,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크다는 것이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는 당시에 최첨단 장비인 VR 훈련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또 놀라운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훈련 강도가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훈련 난이도는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인 게 이번에는 무대까지 똑같이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무대 똑같이 만든 건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이제 실제 경기장을 똑같이 만들어서 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무대 세트를 만들었는데 출입 동선까지 똑같이 만들었더니 인터넷에서 AI가 실제 도쿄 올림픽 경기장으로 착각을 했대요. 그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번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일주일 동안 그 앵발리드 잔디 경기장을 똑같이 구현했습니다. 그 경기장의 구조물, 설치물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발사선 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선에 섰을 때 선수들 시에 어떤 장면이 들어오는지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중의 환호성, 영어와 프랑스어로 된 장례 방송, 대형 LED 전광판 똑같이 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했는데 코치진은 양적으로 많은 연습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렇게 멘탈까지 잡아주는 질적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AI 슈팅 머신을 개발해서 선수와 게임을 치르기도 했다고요? 원래는 이 화살 자체가요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수작업을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슈팅 머신으로 불량 화살을 골라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슈팅 머신을 만들었는데 이 슈팅 머신에 바람 정보 입히고 이거 조준점을 AI가 조준점을 만드는 로봇으로 변신시킨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김우준 선수하고 임시현 선수가 그 바둑에서도 AI랑 같이 바둑 두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연습을 했다라고 하고 앞으로도 개별 선수들한테 다 이 슈팅 머신과 함께 연습하는 그런 것을 준비한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또 자랑할 만한 게 앞서서 한국 양궁이 강한 이유는 공정한 선수 선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파벌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선발전부터 마지막 대표가 되기까지 4,055발을 잘 쏴야만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양궁협회도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이고 특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사람은 또 걷는 경우도 다 비슷하잖아요. 파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파벌들이 강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선수가 특정 코치에게 교육을 하는 사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아예 파벌 형성이 되는 것을 가속화되는 걸 막고 누구나 다 공정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AP통신이 이런 제도적 뒷받침을 보고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선수들의 이름은 바뀔 수 있지만 한국 여자 양궁의 통치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양궁 선수들이 앞다퉈서 자랑할 정도로 이 양궁협회도 든든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건 공정한 선수 선발, 또 치밀한 전략에 따른 훈련, 파벌 없이 운영되는 협회 덕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안세영 선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양궁처럼만 해달라. 예, 지금 아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양세형 선수 안세현 선수 관련돼서. 배드민턴도 양궁 선수처럼 누가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선수에게 이번이 기회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회를 주면서 관리해줘야 된다. 오죽했으면 안세현 선수가 분노가 내 원동력이다라고까지 얘기했을까요? 정말 이번에 안세현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 따고 발언한 이것이 지금 일파만파 대한체육회까지 확산되면서 뭔가 하나 변화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양궁협회처럼 만든다입니다. 모든 체육회의 그 시스템도 이 양궁협회처럼만 된다면 저희 선수들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국민청원에 2021년에 올라왔던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심사 의혹을 규명해달라, 이 청원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그때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선발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청원을 했던 사람이 2010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여자 복식 동메달을 획득한 전 국가대표 정경원 선수였습니다. 선발전 참가 선수 가운데 내전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그리고 실제 해당 선수가 최종 명단에 포함됐는데 여자 복식 세계 10위인 자신이 떨어진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을 알 수 없는 심사위원 평가 점수가 50%나 반영됐다. 근데 심사위원 3명이 본인 팀 선수들을 직접 심사했다라고 합니다. 본인 팀? 이게 납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본인 승률 외에는 선발 기준도 모른 채 선발전을 치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의 알 권리 위해서 평가 항목, 세부 채점 기준, 심사위원 자격 요건, 심사위원 명단까지 투명하게 공개해라 라고 2021년에
청원을 했던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주목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말씀드린 양궁협회가 또 얼마나 이렇게 뼈를 깎는 스스로의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온 거죠. 예. 다른 체육협회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모범이 됐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로 된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사실 대한체육회, 대한민국 전체 사회에서도 우리가 속한 조직, 소속된 모임, 여기가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배드민턴 협회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대한체육회는 1년에 4,800억 원이나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체육계 문제 전체 다 공정하고 투명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문제가 아닐까라면서 오늘 양궁협회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 문제 제기해 봅니다. 네. 양궁협회처럼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일들이 많아진다면 사회가 정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희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